네. 자, 저희가 약속드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공간을 만들어가고 진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들 그리고 신진 디자이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헤럴드 디자인 포럼 2022 이제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가득 채워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세션은 모빌리티 세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세션에도 세 분의 전문가가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표가 끝난 후에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디자이너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미리미리 좀 적어놨다가 Q&A 시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세션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상무로 재직하고 계시는 윤일헌 님인데요. 윤일헌 연사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외장 디자이너와 벤틀리 외장 디자이너를 거쳐서 현재 제네시스 디자인 실장으로 컨셉트 전 차종 내외장 CMF 디자인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네시스 아이덴티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연자 소개 영상과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연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쪽에서는 잘 안 들려서.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디자인 실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의 주제는 제네시스 아이덴티티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제가 7년 전 제네시스 브랜드가 런칭할 당시에 저희 브랜드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제네시스 브랜드를 잘 아시는 분들이 물론 한국에야 많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브랜드가 어떻게 그 이미 치열한 럭셔리 자동차 시장 안에서 저희 브랜드를 잘 알리고 빠른 시간 내에 잘 알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그 럭셔리 마켓을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고민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었는데요. 그 안에는 오늘의 주제인 공간에 대한 내용도 다소 있습니다. 저희 앞서 건축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분들이 강연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 정도로 스케일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한 평 남짓한 한 평도 안 되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름의 자동차 인테리어 공간의 혁신을 이뤄 나가는지에 대한 앞으로 나갈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브랜드는 히스토리가 없는 브랜드입니다. 레거시도 없고 주변에 보시면은 아주 잘 알려진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 제규어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저희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브랜드를 떠올리시면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BMW 같으면은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원하면 사람들이 BMW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최근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하면은 히스토리가 짧은 브랜드임에 불구하고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브랜드로 잘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네시스는 과연 고객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전달을 해야 될까? 제네시스 하면 떠오르는 강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맨 처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같은 공급자의 입장과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 사이에서 가장 접점에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일단 디자인이 고객에게 어트랙션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저희 다른 잘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더 검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디자이너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목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고객들에게 어필하기에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큰 공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디자인, 디자인은 브랜드로 시작을 해서 동시에 아시다시피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사실 철학적이고 내용도 많고 보통 보면 이 책 한 권 되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저희들도 그만큼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세 가지 칼럼으로 요약을 하면 그 첫 번째가 오데이셔스. 이미 많은 브랜드들이 자기들만의 충성 고객을 확보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고객들을 뺏어와야 하는 상황이고, 또 새롭게 유입되는 고객을 원래 알려진 브랜드보다는 저희 쪽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늘상 해오던 그 패스트 팔로워들이 많이 하는 거 있죠. 어떤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조금씩 개선해서, 아니면은 조금씩 다른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씩 초과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전략들을 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렉서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렉서스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아이덴티티가 강력한 브랜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렉서스가 도요타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만의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충분한 어필을 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남들이 시도하지 않던 그런 시도를 용기 있게 해보자. 그랬을 경우에 많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진보적인 기술 개발에 저희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기술은 단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이외의 다른 분야의 기술도 같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자동차의 UX 관점에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든 브랜드들이 저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Distinctly Korean,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때도 그렇고 많이들 직접적으로 이 메타포 형식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방색이라든지 한국의 전통 패턴, 한국의 건축 양식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들을 제품에 직접적으로 투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한국의 정서, 예의, 그리고 주인으로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런 정중함, 예의 바른 그런 자세를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잘 활용해야 된다고 투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오리진입니다. 럭셔리 브랜드라면 오리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어디 출신인지, 물건을 볼 때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제네시스는 자신 있게 한국, 서울에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패션 브랜드를 봐도 그 샤넬 매장에 가면 샤넬 간판 밑에 항상 파리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자, 버버리는 런던, 그럼 제네시스는 서울. 과거에 제가 유럽에서 근무를 할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유럽에서는 현대차는 그래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간혹 이전에 나왔던 제네시스 브랜드로 나온 차가 아니라 제네시스 이름으로 나왔던 그 현재의 G80 이전 차량이 있는데요. 지나가면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집니다. 저 차 뭐지? 괜찮게 생겼는데 하다가 제가 저거 한국 차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관심이 시들해집니다. 그렇구나. 근데 저도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디자인이 괜찮다고 봤다가 저거 중국 차지. 중국 차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한국 브랜드라고 해서 더 이상 위축될 게 없습니다. 한국 브랜드라고 해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할 이유도 없고요. 저희는 기술력으로도 자신 있고 디자인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브랜드, 강력한 확실한 오리진을 가지고 있다를 어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양산차들은 한국에서 런칭을 합니다. 한국에서 런칭을 하고, 그리고 그 까다롭고 수준 높은 한국의 소비자들을 만족시켰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전 세계로 안정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거기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그 다음에 저희가 했어야 될 게 디자인 아이덴티티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네시스는 브랜드는 디자인, 디자인은 브랜드라고 저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놨는데 디자인을 얼마나 잘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스레틱 엘레강스, 역동적인 우아함이죠. 저기서 에스레틱과 엘레강스는 저희가 자동차들을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동차를 보고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 에스레틱은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엘레강스는 우아하고 클래식하고 트래디셔널한 이런 두 가지 단어가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캐릭터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잘 섞으면 차는 한 대이지만 그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운전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비율은 G90 같은 경우는 엘레강스한 부분을 80% 정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요. 스포티한 부분, 애슬레틱한 부분은 20%. 반대로 가장 스포티한 차량은 애슬레틱을 80%, 엘레강스를 20%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 큰 애슬레틱 엘레강스라는 디자인 DI 안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가지 필러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프로포션. 여러분들 제가 키가 174 정도 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174 정도 되는데요. 저는 제 키가 작지만 제 나름대로는 만족하는 키인데 문제는 제 키 안에서의 비례가 문제입니다. 팔이 유난히 짧고 목도 짧고 심지어 굵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머리도 커서 맨날 다운펌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례라는 것은 주어진 큰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즈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비례를 말하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이즈의 차가 있지만 그 안에서 후드의 길이라든지 캐빈의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캐빈과 바디의 비례라든지 그런 비례가 완벽하게 나왔을 때 저희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비로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비례 부분은 기술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을 짤 때 미리 결정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벽한 비례가 나왔을 때는 리덕티브 디자인, 저희는 디자인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저가의 차량들 조금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디자인 프로포션이 안 좋은 차들을 보면은 그 안 좋은 비례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디자인 피처를 올리게 됩니다. 복잡하게. 차가 너무 키가 커 보이니까 중간에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요. 차가 너무 좁아 보여서 램프도 길게 찢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미 완벽한 비례를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저희는 그런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덜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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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심플하고 정제된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리에 비유하자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디자인 피처가 많이 필요한 차들은 부실한 재료로 맛을 내기 위해서 양념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네시스는 워낙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양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고기라도 몇 분을 삶느냐에 따라서 아주 부드러운 고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좀 팍팍하지만 담백한 고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작업을 할 때 요리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디테일입니다. 여러분들 가방 그 명품 브랜드 진품을 보고 가품을 봤을 때 언뜻 봐서는 구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음질이라든지 뭐 그 소재의 표면 처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금속 메탈의 그 마감 또 피니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볼 때 럭셔리가 아닌 일반 브랜드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는 많이 보는 부분들은 신경을 자연스럽게 많이 쓰게 되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들은 쉽게 그냥 흘러 지나가기가 쉬운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까지 디자인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럭셔리한 브랜드를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티 오브 화이트 스페이스. 저건 여백의 미인데요. 인테리어에 관한 내용인데 요즘 자동차들이 기술이 많아지면서 그 여러 가지
그 펑션이 많아지면서 그거를 조작하려고 하다 보면 버튼들도 많아지고요. 인테리어 구조가 자꾸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또 최근에는 또 대형 스크린을 써서 인테리어를 심플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 스크린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레이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건 절대 심플한 게 아니거든요. UX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저희는 가장 심플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방향인 에스thetic 엘레강스를 완성시키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줬을 때 저희는 비로소 유행을 타지 않는, 트렌디하지 않은, 타임레스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에스thetic 엘레강스 좋죠. 근데 소비자들이 길에서 뭐 어떤 제네시스에 맞는 새로운 차를 멀리서 봤는데 차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저 차가 에스thetic 엘레강스한 것이 제네시스 같네, 이렇게 반응을 하진 않거든요. 예, 저런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맞춰 나가야 할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저희만의 DNA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렬해야 되고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제네시스는 그런 심플한 요소를, 심플한 제네시스만의 시그니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디자인 히스토리나 다른 브랜드에서 저희가 힌트를 좀 얻었는데요. 1899년에 코카콜라 레시피가 개발이 되고 계속 여러 가지 병의 형태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16년에 컴페티션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코카콜라의 병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 코카콜라 병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라벨의 컬러가 바뀌거나 뭐 언어가 바뀌거나 그리고 소재가 바뀌거나 해도 누구든지 코카콜라 병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 코카콜라 병의 아이덴티티는 워낙 강해서 눈을 감고도 저 그립감 좋게 만든 저 병을 느끼면 코카콜라 병인지 알 수가 있고요. 이 깨진 조각만 봐도 코카콜라 병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야 신발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소재부터 시작해서 컬러, 신발의 형태, 용도 어마어마하게 신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만약 저 수우씨가 없다면 저게 나이키임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디다스도 줄 3개만 있으면 누구든지 아디다스인지 인식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요소가 제네시스를 가장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시그니처가 될 수 있을까? 저희는 윙페이스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보통 자동차 디자인을 할 때 앞모습은 사람의 얼굴이나 동물의 인상에서 컨셉을 많이 찾거든요. 헤드램프는 눈이 되고 그릴은 코가 되고 아랫부분에 에어 인테이크는 입이 되고. 근데 저희는 과감하게 제네시스 엠블렘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네시스 엠블렘이 크레스트 그릴이 되고 깃털이 이제 투라인 램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투라인 램프의 캐릭터는 제 커리어에 비춰봤을 때 저런 형태의 헤드램프는 이제껏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 캐릭터가 저희 나름대로는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강해서 투라인 위에 세단을 얹으면 제네시스 세단이 되는 겁니다. SUV를 얹으면 제네시스 SUV가 되고, 스포츠카를 얹으면 저것도 제네시스 스포츠카가 되고, 해치백을 얹어도 제네시스 해치백이 되고. 그리고 이 투라인 램프가 저희가 좋다고 본 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낮에 밝을 때 보면은 차 형상도 볼 수 있고 그 차의 엠블렘도 볼 수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다 똑같습니다. 깜깜한 밤에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건 저희는 램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제네시스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에 보시면은 저희 램프도 나오지만 길에 그려져 있는 스키드 두 줄 스키드 마크라든지 뭐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갈 때 생기는 궤적이라든지 이제 투 라인만 보시면 고객들이 저희 제네시스를 떠올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디자인을 했을 때 완벽한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설계자들이 그 디자인을 검토를 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디자인이 그 기술적인 솔루션이 완벽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원래 기대한 디자인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중간한 디자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미지 잘 보이시나요? 빨간 줄로 표현된 게 파팅 라인입니다. 저 파팅 라인은 디자인이 필요해서 넣은 라인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생산자 입장에서 필요한 라인들입니다. 후드와 범퍼와 팬더를 정확히 구분 지어서 차를 조립할 때, 예를 들어서 후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로봇이 다 조립을 할 텐데 저희가 저 파팅 라인을 조금만 옮겨서 후드를 더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파팅 라인 조금만 앞으로 옮기면 후드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게 커지게 되면 로봇이 저 파트를 옮길 때 궤적이 커지면서 주변 퍼실리티와 간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건 저희가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제대로 된 디자인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시는 G80의 파팅 라인 같은 경우는 범퍼 라인을 저희가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저건 디자이너가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협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펜더 같은 경우도 지금 왼쪽에 보시면 펜더 파팅 라인이 차의 바깥쪽으로 많이 뻗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더를 깊게 성형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 적재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80에서는 펜더를 더 깊게 성형을 해서 저희가 시그니처로 삼고 있는 투 라인이 더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거기서 더 나가서 G90 같은 경우는 후드에 파팅 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램쉘 후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리덕티브한 후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헤드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투 라인을 저희만의 시그니처로 잡았는데 초창기에는 자세히 보시면 투 라인 아래 위로 도트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하이빔, 로빔의 역할을 하는데 저 당시에는 저것을 투 라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G90으로 넘어갔을 때는 MLA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투 라인 안에서 하이빔, 로우빔, 주간 주행 등 턴 시그널 모든 것이 가능하게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투 라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점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투 라인 램프는 저런 구분이 없는 완벽한 투 라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 한 세대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 세대를 디자인할 때는 항상 형태에서 변화를 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만의 시그니처인 투 라인은 유지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더 정교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테일입니다. 엠블렘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에 크롬 도금을 해서 후드에 붙여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리얼 소재를 써주고 조립을 하는 방식도 위에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 초기의 아이폰 뒷면에 보면은 저런 식으로 조립이 되어 있거든요. 저렇게 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플러시한, 심레스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줬을 때 저희는 기술과 예술의 접목을 기반으로 완벽한 디테일을 추구하는 하이테크 럭셔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럭셔리라고 하면 비싼 소재 쓰고 가죽도 이런 걸 쓰거든요. 어디 유명한 산에서 모기 한번 안 물린 그런 가죽을 쓰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이테크한 기술로 저희만의 럭셔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주제와도 좀 관련이 있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을 했었죠. 저희가 A에서 B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B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차에서 내리기 바빴습니다. 잠시 참고 가는 구간이었는데요. 이제는 차가 더 이상 이동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서 머물면서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비자의 니즈가 워낙에 그 영역 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목적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그 영역 자체도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들은 저희 디자이너들이 UX를 스터디할 때 했던 스케치들인데요. 스위블링 시트가 가능하면서 차 안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대화를 하기 위한 테이블도 어디서 접혔다가 펴졌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 안을 퍼스트 클래스처럼 가장 안락한 공간으로 꾸밀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금고까지도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가능합니다. 대화면 스크린을 이용해서 차 안에서 영화를 시청을 할 수도 있고, 사운드 시스템 또한 완벽하게 저희가 구현을 해서 차 안에서 뭐 극장 부럽지 않은 영화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 지금 이 스케치를 제가 설명 없이 보여드리면 자동차 인테리어의 스케치라고 느껴지시나요? 저희 디자이너들도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공간으로, 실내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지 자동차 안에 운전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스케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응접실의 환경을 차에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인테리어의 소비자들의 니즈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의 디자인 방향성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백의 의미입니다. 과거에 한 비행기의 칵핏인데요. 저 버튼들이나 게이지나 다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것일 겁니다. 근데 저 비행기 조종사가 저 모든 버튼들의 용도나 언제 사용하는지 다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파일로트가 되려면 충분한 교육을 거치고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도 운전해야 되고 할머니도 운전해야 되고 심지어 제 와이프까지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복잡한 구조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안전한 편의 공간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저희 라인업 중에 가장 여백의 미가 잘 표현된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 GV70의 인테리어를 예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인테리어에 타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에어벤트입니다. 에어벤트 가운데 2개, 양쪽에 2개. 이 볼륨이 워낙 커서 저희가 디자인을 과거에 시작할 때는 에어벤트부터 먼저 위치를 시켜놓고 그 주변을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차를 디자인할 때는 에어벤트를 한번 없애보자. 그래서 저희가 엔지니어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벤트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당시 25mm 두께 정도 되는 에어벤트를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해줬고요. 그 벤트를 레이어 구조를 이용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여백의 미가 잘 느껴지는 인테리어를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타원형으로 들어가는 조작계도 여러분들 차 보시면 그 플로어 콘솔이나 센터 페이시아에 버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정말 필요할 때 하나씩 나와줄 수 있는 마치 버틀러 같은 컨셉이죠. 그래서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컨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미지인데요. 아까 앞서 후드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인테리어에도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는 크로스 섹션은 자동차 B필러부, 자동차 가운데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오는 섹션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전형적인 현재 양산차의 섹션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그 익스테리어 스킨이 있고요. 안쪽에 인테리어 스킨, 뭐 암레스트라든지 숄더라든지 센터 콘솔이 표현된 스킨인데 저 사이에 수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어링이라든지 저 사이에 창문도 내려가야 되고 프로텍션 빔도 들어가야 되고 저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자유도를 가져갈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테리어를 자동차의 내부 공간이 아니라 생활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런 아파트 처음 이사 갔을 때 가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런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 안에 필요한 암레스트나 콘솔이나 칵핏이나 여러 가지를 마치 가구처럼 배치를 한다면 저 플렉시빌리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다고, 더 방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저희 차 중에 G70의 전폭이 1850이거든요. 1m 85cm인데 제일 큰 차 G90이 1930입니다. 제일 작은 차와 제일 큰 차의 전폭은 무려 80mm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10mm 가지고 10mm 넓어지면 와, 차가 엄청 넓어졌네. 10mm가 줄어들면 이게 정말 작은 차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구조를 쓴다면 실내 공간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용도에 맞는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작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GV60에 적용됐던 SBW 이미지인데요. 조작계도 단순히 조작을 하는 요소가 아니라 기계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접목을 해서 따뜻하고 아날로그한 이미지와 디지털이 잘 전복된 그런 이미지를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는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 친환경 소재, 탈탄소를 위해서 신경 쓰는 부분인데 그 여러 가지 내장재를 자동차에서 내장재를 쓸 때 리퀘어먼트는 일반 제품보다는 훨씬 더 타이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라이프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년, 15년 내구를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가공을 하는데 가죽 같은 경우에는 그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많이 써서 후처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자연에서 얻은 친환경 재료로 저희가 후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두 번째 보이는 가죽 그림이 있는 부분은 요즘 많은 브랜드들이 리사이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PT병, 버려진 PT병을 다시 수거를 해서 그 PT병을 가공을 해서 PT 원사를 만들고 그 원사로 다시 직조를 해서 직조로 만든 천을 사용하는 그런 사이클인데요. 근데 컨셉은 좋습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그걸 다시 재활용했다는 컨셉 자체는 좋은데 그 쓰레기를 다시 수거하고 가공하고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희는 다시 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저희가 차를 만들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예로 저희가 인테리어를 생산을 할 때 가죽 원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조 가죽이건 천연 가죽이건 가죽 원단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큼을 재단하고 잘라내면 그 쓸모없는 짜투리 부분이 있는데 그게 원단의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 40%는 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피스가 워낙 작아서 쓸 수가 없는데 그걸 다시 재가공을 해서 다른 형태의 소재로 다른 형태의 느낌으로 차에 다시 적용을 하는 그런 업사이클링 컨셉을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전통적인 소재들도 적용을 해서 디스팅트리 코리아를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magine entering a Genesis without B pillar, through stage doors
and being elegantly welcomed aboard by a swiveling seat. The mood lighting will greet you. And the new heating system, inspired by the Korean doll, will cocoon your mobile journey. The silent gliding will allow you to enjoy each instrument of an orchestra as if you were on stage. 예, 앞으로 저희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이 나갈 방향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저희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접목을 해서 지금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컨셉카인데요. 이 컨셉카는 저희가 양산을 배경으로 만든 컨셉카가 아니라 순수하게 디자인을 스터디하기 위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레틱 엘레강스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인테리어의 그런 여백의 미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프로포션이라든지 옵세션 투 디테일이라든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극대화하면 어떤 차가 나올까 스터디를 한 차인데요. 보시면 전형적인 아름다운 후륜구동 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프론트 오버행이라든지 긴 후드라든지 그리고 뭐 큰 타이어 사이즈라든지 전형적인 아름다운 자동차에서 얘기한 아름다운 비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한 번 더 스터디한 비례는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면은 사용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실내 공간이 좁고 특히 후석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용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슈팅 브레이크를 만들면 스포티한 스타일링이 좀 또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는 캐빈의 사이즈를 비례적으로 적절히 조절해서 가장 스포티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용성을 확보한, 그래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타이폴로지를 연구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프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투라인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과거 내연기관 차인 경우는 가운데 쿨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쿨링을 자기만의 브랜드만의 그릴의 형상으로 발전을 시켜서 디자인화했고요. 근데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저 쿨링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크레스트 그릴을 포기를 할 수는 없었고요. 투라인을 크레스트의 형상과 잘 접목을 해서 새롭게 만든 윙 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보시면 혹시 저쪽 도어 트림 섹션을 보시면 아까 미리 보셨던 그 단면 섹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마치 바스튜브 같은 목욕 욕조와 같은 깔끔한 공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암레스트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센터 콘솔, 시트를 마치 가구를 배치하듯이 디자인을 한 예고요. 그리고 저기 뭐 암레스트나 다른 요소들은 필요에 따라서 모듈화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저 차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페이스리프트 시점이 되면 저런 부분들을 아주 쉽고 다양하게 저희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차가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 마치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쓸 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 하드웨어는 하나지만 계속 스마트폰의 기능은 더 확장되고 더 늘어나듯이 차도 그런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 부분에서 마지막에 사운드를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운드를 디자인을 할 때도 과거에는 스피커가 모든 디자인이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운드의 성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운드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디자인 초기부터 유국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국내 거의 최고 사운드 마스터 분이신데 그분은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에 어떤 엔진이 들어가는지, 뭐 프레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최적의 사운드를 내려면 스피커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냐를 저희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럼 그분은 뭐 양산성이라든지 생산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최적의 위치만 찾아주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단순히 스타일링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니즈에 의해서, 진정한 목적에 의해서, 진정한 기술적인 베이스에 의해서 나오는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디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동차의 기능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영역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하나의 모빌리티가 되는데, 저희는 단순히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패션, 건축, 모든 것이 융합된 궁극적으로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쇼룸 가시면, 지금도 많은 쇼룸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차를 전시하고 그 차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됐었는데요. 이제 제네시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은 저희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뉴욕 미트패킹에 있는 저희 제네시스 하우스인데요. 1층에 차를 전시하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많은 공간에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한국의 정서를 경험하고 한국의 음식, 차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게 한 후에 저희 제네시스를 평가를 하신다면 더 진정성 있게 더 깊이 저희 제품을 평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간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저희만의 내연기관 풀 라인업을 완성해 왔는데요. 2025년에는 저희들이 전 라인업을 전동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만의 영역을 안정적으로 구축을 했다면 2025년부터는 그것을 베이스로 더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브랜드 홍보하는 것처럼 될까 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 제네시스에 대해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젊은 브랜드가 역사도 없고 레거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브랜드가 그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이런 저희들의 고민을 나중에 여러분들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7년 만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이미 바로 우아하다,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 바로 드는데요.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 현재 미래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